네. 그 역키신저 전략에 대해서는 많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었는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특히 좀 새로웠던 거는 국제주의와 공화주의의 모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차태서 교수의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이라는 게 알고리즘이어가지고 이제 했더니 페이스북에서는 일종의 사회주의론에서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이 있었고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이 있었는데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 그 논리가 충분히 이해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국제주의 노선 일종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노선일 텐데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노선을 취하면 그게 왜 공화주의를 위협한다는 건지 그리고 그게 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는 건지 그게 아직 그 논리적으로 좀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반제국주의 성향 그게 이제 특히 이제 공화주의 이론 자체에 내장돼 있었다. 그런 내용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아직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지는 않는 것 같다. 나머지 잭슨주의적 전통이라든가 뭐 키신저주의 또는 그러니까 키신저 전략이랑 닉슨주의는 같은 말인 거니까. 그다음에 이에이치카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거는 그건 이제 영국 방법론 관점에서 보는 걸 테고 그런 건 이제 다 대체로 이해가 가는 거였고 이제 그러면 일종의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키신저 전략과 트럼프의 역키신저 전략은 그 좀 이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키신저 전략 때는 키신저 전략 때 그 미국을 위협하는 거는 이제 베트남 전쟁의 수랭에 빠지면서 어떤 외교 안보적인 타격과 영향력의 타격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닉슨이 집권했던 게 71년도에 대선이 있었고 72년도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였어요. 그래서 일종의 뭐랄까 그 경제적인 펀드멘탈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었고 그것도 압도적인 세계 최강이었죠 당시에. 1960년대 미국이 전 세계 GDP의 40% 정도 됐고 현재는 미국이 전 세계 GDP의 한 2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역키신저 전략은 저는 외교안보적으로는 미국이 러시아랑 뭔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를 좀 중립화시킨다 그럴까요? 러시아를 중립화시키고 중국 포위 전략에 집중하는 전략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합리적인 전략이다. 그런데 미국이 70년대 미국과 지금 2025년대 미국은 제조업 역량과 제조업 역량에서 결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건데 지금 이 1990년대 이후에 지금 30년의 위기라는 거에서 지금 그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차태석 교수가 아직 거론하지 않은 건 중국 문제가 안 나와 있어요. 중국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1990년대 이후에 세계 질서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는 중국 경제의 급진적 부상이라는 거였어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0여 년에 걸쳐서 한 9%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그러면 세계사에서 미국 경제를 100으로 놨을 경우 그러니까 미국이 GDP의 24조 달러고 중국이 GDP의 1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미국 경제를 100으로 가정했을 경우 현재 중국의 GDP가 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대 75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GDP 개념으로는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국제적 분업 관계의 핵심은 중국이 제조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 공장,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제조업의 약 30 내지 35%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국은 뭘 했냐면 야, 제조업은 중국 니네가 담당해. 우리는 대신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열심히 할게. 그래가지고 미국은 일종의 그 90년대 이후에 미국의 번성기는 하나는 닷컴 열풍으로 보여지는 그 실리콘밸리였고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 대변되는 금융이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더하기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그 월가. 그래서 실리콘과 월가가 미국 민주당의 지지기반이기도 했고 그게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양대 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인 국제 분업 또는 우호적인 국제 분업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중국 너네는 제조업을 잘하니까 중국은 제조업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뭐 한국, 대만, 일본도 제조업을 담당하고, 미국은 디지털라이징이라든가 금융을 담당하고.
그런 어떤 합리적인 국제 분업을 담당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제가 이제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에서 썼던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중국, 한국, 대만 같은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일종의 전성기를 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경쟁 관계이거나 패권국을 다툴 때, 패권적 지위를 다툴 때, 그때는 근본적으로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건데, 왜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면, 역사적으로 제조업은 제조업 자체가 전쟁력의 성격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중국이랑 아편 전쟁을 해서 중국을 대박살을 낸 거는 제조업 역량의 차이였고, 한국이 그 중화공을 발달시킨 것도 안보 위기 때문에 발달시켰던 거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가장 상징적인 거는 지금 조선업의 건조 능력에서 보여지는데, 미국이 1톤을 건조할 때 중국은 233톤을 건재한대요. 그러니까 조선 그 전쟁이 딱 붙었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붙었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은 배를 3척밖에 못 만들 때 중국은 233척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드론 기술도 중국이 앞서고 있고, 휴머노이드 기술도 상급 기술, 아주 R&D 기술은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 그 어떤 실용적으로 응용 능력은 중국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제 제국은 어떻게 유지되는가라는 거에서 제국이 하나는 군사패권이랑 연동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경제패권이랑 연동되는 게 있는데, 그거 모두가 특히 군사패권이랑 관련될 때 중요한 거는 결국 제조업 중에서 첨단 제조업 기술력.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이 첨단 제조업 상층은 앞서고 있지만 제조업의 전쟁에 필요한 그 어떤 이제 중기술, 고기술, 아주 최첨단 기술 말고 최첨단 기술 밑에 있는 고급 기술들, 그런 거에서는 지금 중국이 다 따라잡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역시신저 전략으로는 만회되지 않는, 그때는 소련이 그 정도의 그걸 가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소련은 약간 그 여러 가지 소련의 엘리트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조업의 촘촘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허당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뭐 핵무기만 잔뜩 많이 있었지, 핵무기만 많이 있었지 그런 정도의 기술 패권을 가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미국이 소련이 핵무기라든가 인공위성을 앞섰던 건 스푸트니크 쇼크 외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리 가가린이가 쇼크 외에는 그들은 이제 대착륙 이론 다 따라잡은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패권 경쟁의 본질적인 게 뭐냐?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기술 패권이 전체 패권을 겨냥하는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1기 트럼프 때 했던 거는 기술 패권을 견제하는 거였고, 바이든이 했던 것도 기술 패권을 견제하는 건데, 지금 2기 트럼프에서는 중국의 기술 패권을 견제하는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중국의 기술 패권을 견제하는 건 없고, 그냥 전 세계한테 약간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야, 이 개새끼들 하면서 막 전 세계 모두를 대상으로 경제 전쟁을 선포하는 거여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그다음에 어떤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어떤 공조관계를 오히려 약화시키고, 그래서 일종의 지금 역기신저 전략이라는 외교안보 전략과 그다음에 이제 관세 전쟁,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단톡방에서는 공유했지만 그 밀란 보고서, 스티븐 밀란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정책실장이 버금가는 사람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경제정책 자문위원회인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이 미국은 달러 패권 때문에 강한 달러 하면은 무역 적자를 보게 되죠. 제조업,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에서 불리한 거니까. 강한 달러, 무역 적자, 제조업 공동화라는 트릴레마를 앓고 있는데, 그래서 달러 패권을 누린 대가로 제조업이 초토화된 건데, 무역 적자와 제조업 초토화를 된 건데,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관세 전쟁을 매개로 다른 나라를 협박을 해가지고 양자간 협상을 통해서 지금 궁극적인 건 뭐냐면, 이 달러가 가지는 패권은 다 누리고 싶으면서도 원래는 무역 수지 적자를 회복하려면 약한 달러가 돼야 되거든요. 약한 달러가 되면은 자기네가 달러 패권을 또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공동에 누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미란 보고서 내용은 이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한 1,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사이 정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환 위기를 대비하는 거예요. 외환보유고는.
근데 지금 미국 스티브 미란이라는 약간 미친놈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거를 100년 만기로 바꿔라. 무이자 100년 만기 채권으로 바꿔라. 그러면 자기네가 이자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자기네가 달러 수합을 맺어주겠대요. 그 달러 수합을 맺어주겠다는 게 미란 보고서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강한 달러 무역 적자 제조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관세 전쟁을 매기로 상대방을 협박해서 관세 전쟁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100년 만기 국채로 전환하라 이건데, 근데 만약에 100년 만기 전환을 우리가 했다고 쳐. 한 2천억 달러를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는 100년 만기로 전환했을 경우 미국이 갑자기 야 너네 한국 우리 통화 수합을 유지하려면 1년에 100조 원씩 1년에 1000조 원씩 100조 원씩 미국한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해도 우리가 방어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관세 전쟁이라는 거를 기존의 관례를 깨고 약속을 위반하면서 관세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때는 또 뭘로 협박할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믿을 수 있는 건 미국의 말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미 FTA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데 통화 수합은 휴지 조각으로 만들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미란 보고서는 달성될 수가 없는 얘기다. 왜냐면 그냥 구두 약속이 전부고 그냥 종이 쪼가리 약속이 전부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한미 FTA 그리고 특히나 저희 이제 신성장학파 스터디에서는 공부를 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벌어졌을 때 일본이 한국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이 일본한테 협박을 해서 한국한테 돈을 빌려주지 마. 그리고 미국 정부도 돈을 안 빌려줄 거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불리한 IMF 협상을 맞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얻고 싶은 걸 그때도 가져간 거였죠.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때도 미국은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선량한 어떤 동맹 관계로서의 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한미 FTA도 멋대로 좀 깨부시고 있고, 그다음 지금 관세도 멋대로 깨부시고 있고, 그런데 영구채를 믿을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강점은 디지털라이징 또는 플랫폼과 금융자본 두 가지였는데 제조업이라는 달러로 전쟁을 칠 수는 없거든요. 러시아처럼 자금을 동결하는 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디지털라이징으로 전쟁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달러 패권 디지털 제조업이 결합돼야지만 전쟁 역량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트럼프가 효과적으로 미중 패권이라는 걸 국한시키면 지금 미중 패권이라는 거랑 자기네 국민들의 어떤 무역 적자 회복이 상충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중국의 기술 패권을 견제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려면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이나 아니면 네덜란드, ASML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의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에 대한 고급 기술 진입을 차단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약한 제조업을 협력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일종의 달러, 그다음에 디지털, 제조업의 국제동맹,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견제, 기술 견제 이런 거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치 공화주의와 국제주의가 모순된다는 것처럼 제가 보기엔 중국 견제와 관세 전쟁 및 미란 보고서가 모순되는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 최근 요 며칠간 미란 보고서와 관세 전쟁을 보면서 일종의 미국이 지금 결과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망해가고 있어요를 전 세계에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꼴이라 할까요? 우리는 제조업이 개털인데 그래서 점점점 포악해지고 있어요. 그런 거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많은 지식인 집단이 경고하는 것처럼 오히려 미국의 주도권, 헤게모니, 글로벌 패권이 약화되는 계기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종의 부시가 아무데나 개입해서 국력을 낭비했다라면 트럼프는 아무데나 적들을 양산하고 있고 어떤 미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있다 그럴까요? 왜냐면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이제 어떤 국제적인 자산인 건데, 미국의 자산인 건데, 그런 점에서 외교안보적인 역기신적 전략을 타당하지만 이 제조업과의 관계까지를 고려하고 그런 걸 했을 때는 이제 좀 아까 이 트럼프가 전략을 잘 못 짜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